2014년 1월 4일, 이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구정은 아니지만 신정과 이어지는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 가족도 만나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속도로에 그래서 차가 꽤 있었습니다. 그중 어느 남성이 오후 3시쯤 용인 휴게소에 잠깐 들려요. 쉬면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봤죠. 그런데 정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휴게소로 가려는데 또 한 번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살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이상하니까 다시 뒤돌아서 소리를 따라가 봤죠. 그랬더니 여기가 주로 트럭이나 버스, 대형차들을 세우는 주차장인데 여기 웬 승용차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로 남자 3명이 누군가를 강제로 태워서 납치를 시도하고 있었던 거죠. 놀란 남성이 바로 112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이래요. 잘은 모르겠지만 방금 어떤 남자가 차로 납치된 것 같고 차가 이동하는 도중 뒷문이 한 번 더 열렸다 닫혔다면서 차 번호까지 이 사건 순간을 자세히 신고했어요. 용인 동부경찰서 형사들이 휴게소에 출동했고요. 차 번호를 전달받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이 차를 추적합니다. 차 번호를 알게 된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놓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죠. 금방 발견했어요. 경찰이 정지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차는 오히려 150km 이상을 밟으며 도망칩니다. 납치범들의 도주 경로가 이 사진처럼 남양주 IC 방향이었거든요. 이 주변이 경기도, 강원도, 충북이 겹쳐요. 그래서 이 세 지역의 고속도로 순찰대가 한 번에 동원되는 대규모 추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방 순찰차들이 상황을 보고하면서 강원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7지구대가 고속도로 본선 통제를 요청하게 돼요. 범인의 도주로를 미리 파악하고 가서 막고 서 있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국 납치범들이 오후 4시 10분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면의 남원주 요금소에서 포위돼요. 1시간 만이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데도 범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공포탄을 쏘자 포기하고 차 밖으로 나왔어요. 신고대로 운전자를 포함한 남성 3명이었거든요. 모두 만 25세의 이씨, 정씨, 유씨라고 합니다. 다들 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어요. 체포 당시에. 아마 피해자 혈흔일 겁니다. 경찰이 차 뒷문을 열어봤죠. 그랬더니 케이블 타이에 손발이 묶인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119가 금방 도착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40살의 최 씨라는 남성이에요. 이 사람을 아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최 씨가 공연 예술 감독으로 꽤 유명했고요. 대학 강의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최 씨는 왜 납치 살해를 당하게 됐던 걸까요? 그동안 최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이 씨, 정 씨, 유 씨를 조사했고 차 안을 감식했어요. 차 전체가 피해자인 최 씨의 혈흔으로 가득했습니다. 차 바닥에선 길이 30cm, 폭 5cm 정도의 칼이 발견됐고요. 최 씨의 손발을 결박한 것과 같은 종류의 케이블 타이도 나왔어요. 트렁크 안에는 원래 이 차의 번호판이 있었습니다. 여기 상자 안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체포 당시 번호판은 가짜였다는 거죠. 이 정도면 살인의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럼 왜 이런 범행을 하게 됐는지 알아봐야겠죠. 용의자들은 납치한 최 씨를 전혀 모르고 안동의 어느 빈집으로 데려가는 중이었다고 했어요. 여기가 목적지였다 그래요. 여기서 통장을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낼 생각이었는데 안동으로 가던 중 용인휴게소 화장실에 잠깐 들렸다고 합니다. 내려서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최 씨가 이 틈에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겁만 줄 생각으로 허벅지를 몇 번 찔렀는데 사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 씨의 사망은 허벅지에 동맥이 끊겨 생긴 과다출혈이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범인들의 진술이 약간 이상해 보이거든요. 돈을 목적으로 납치했던 거라면 굳이 왜 4시간이 넘는 거리에 안동까지 가려고 했냐는 거예요. 이런 건 금품을 목적으로 벌인 일이라기엔 의미도 없고 비효율적이거든요.
이 질문에 결국 정 씨와 유 씨는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이 씨라는 자백을 합니다. 그럼 이 씨에게 다시 물어봐야겠죠. 그러자 이 씨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아 최 씨를 납치했던 거라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이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군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진술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경찰이 직접 증거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겠죠. 납치에 쓰인 차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거든요. 이 기기의 전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저장되지 않은 번호와 꾸준히 연락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정 씨와 유 씨는 몰라도 이 씨라면 이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겠죠. 그렇다고 번호 주인에게 물어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모른다고 잡아떼면 그만이니까. 이 씨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정을 파보는 거죠. 경찰은 이 씨에게 피해자인 최 씨의 납치가 이 번호 주인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말로 한번 떠봤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걸려든 이 씨는 너무 쉽게 사건을 다 자백했어요. 이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40살의 이상은이라는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이었습니다. 사망한 최 씨와는 부부 사이였어요. 그럼 남편을 청부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상은이 범인인 이 씨와 처음 알게 된 건 2013년 10월부터라고 합니다. 이상은이 인터넷에 글을 쓴 거예요. 남편이 매달 돈을 뺏어가고 자기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걸 남편이 이용해서 주변에 안 좋은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글을 본 심부름센터 사장이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며 이 씨의 전화번호를 줬던 거죠. 이렇게 의뢰인이 된 이상은과 범인인 이 씨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예요. 이들은 중국에서 개발된 채팅 어플로 대화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어플이. 그래서 이용했던 것 같아요. 결국 연락 2달 만인 2013년 12월 역삼동의 어느 카페에서 둘이 만나게 됐죠. 이상은은 자기의 남편인 최 씨의 신상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13년 1월 4일 최 씨를 신림동 카페로 유인해서 납치했던 거예요. 이들은 범행을 위해 카페를 빌려가면서까지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범행에 쓰인 차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는 이상은 거였어요. 이 씨의 진술로 이상은의 존재를 확인한 경찰은 다음 날 이 사람을 부릅니다. 하지만 변호사 없이는 자기 진술 못하겠다면서 8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오자 진술을 시작했는데 범행을 또 쉽게 인정합니다. 자기가 이 씨에게 부탁한 일이 맞다는 거예요. 이유는 최 씨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받을 돈은 1억이었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부탁을 자기는 했었다고 진술해요. 범인들에겐 착수금으로 150만 원 줬고 여기까지는 이 씨가 자백한 내용과 다 맞아요. 하지만 자기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부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최 씨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상은의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고요. 오페라 교향악단의 음악 감독도 아니었어요. 조사를 할수록 이상은에 대한 어이없는 사실들이 계속 밝혀집니다. 이 사람이 피해자인 최 씨예요. 둘의 관계를 알아보자면 최 씨는 경북 문경에서 이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납니다. 사망하기 전까진 공연예술 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유명 대학 연극영화과에 진학했었고 집에선 학교를 편하게 다니라며 압구정에 아파트도 사줄 만큼 집안이 좋았습니다. 대학 성적도 좋아서 교수 추천으로 보스턴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3D 홀로그램 영상 미디어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명 대학에서 강의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걸 거절하면서 한국에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3D 홀로그램이라는 입체 영상 비디오 전시회를 엽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였대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예술가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업계에서 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쩌다 이상은을 만나게 됐느냐? 최 씨가 어느 날 택배를 받아요. 그랬는데 이게 주소지가 바로 옆집 사람이었던 겁니다. 잘못 배달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옆집에 가져다 준 거죠.
이 사람이 이상은이었습니다. 이상은은 최 씨에게 고맙다며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알게 된 사이인데 처음부터 이상은이 거짓말을 엄청나게 해댑니다. 자기 아빠가 외교관이고 엄마는 아나운서래요. 그리고 집안은 엄격하다고 합니다. 누가 물어봤냐고요. 부모는 둘 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데 10억 원이나 되는 집이 있고 자기는 예원여고를 나와 미시건 주립대로 진학했다가 보스턴에서 피아노 과정 박사 학위를 딴 뒤 지금은 한국에서 교향악단 음악 감독을 하는 중이고 학생들에게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누가 물어봤냐고요.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사실 아빠는 사업에 실패해서 대전에 있었고요. 엄마는 가정주부예요. 거기에 대학교 때 사귄 남자와 결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도 낳았어요. 이 애는 엄마가 봐주고 있었고요. 이상은이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둘 중 하나겠죠. 평소부터 자기 배경에 컴플렉스가 있던 겁니다.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습관적으로 주변에 거짓말을 했고 이렇게 신분을 포장해 오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최 씨와 가까워지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거짓말을 했겠죠. 처음부터 범죄 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이상은이 일부러 최 씨 집에 택배를 가져다 놨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고요. 항상 거짓말을 해오던 사람이 우연히 최 씨를 알게 된 거라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최 씨가 깜짝 놀랐죠. 자기와 비슷한 예술 업종에 있는 사람이 유학 경험도 있다니까 공통점이 많아 보였거든요. 최 씨는 성격까지 좋아 보이는 이상은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이상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최 씨와 결혼하기 위해 별짓을 다 해요. 이게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가관. 최 씨의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이상은이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가 최 씨와 만나게 된 건 돌아가신 아버님이 우리 사이를 이어준 거라면서 막 감성을 자극했고 한 번은 최 씨의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 씨 가족과 이상은이 같이 병문안을 갔거든요. 이때 의사가 가족들에게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병실을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입원한 최 씨의 엄마랑 이상은 둘만 남아있는 거죠. 잠깐 있다가 이야기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상은이 펑펑 울고 있었대요.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최 씨의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돌보고 싶은데 가족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 이야기도 같이 듣지 못하는 게 슬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쇼를 하는 이상은에게 최 씨의 가족들이 다 속았던 겁니다. 최 씨가 이상은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상은의 아빠까지 나서서 최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최 씨는 이상은의 아빠로부터 50통이 넘는 메일을 꾸준히 받아왔어요.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메일을 보니까 이 아빠의 인품이 너무 훌륭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집안에서 교육받은 딸이라면 믿고 결혼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이상은이 보낸 메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상은은 최 씨에게 사기를 쳐서 결혼을 약속받게 돼요. 그런데 결혼 3일 전 이상은은 최 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가 이미 결혼한 적이 있었고 9살인 아들이 있다고 밝힌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결혼 이야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나왔었겠죠. 하지만 이미 최 씨가 이상은에게 마음이 가 있는 상태였고 주변에 청첩장도 다 돌린 뒤에요. 일은 이미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좋아하게 된 여자 책임지기로 하고 이 상황들 다 감수하기로 합니다. 결혼식 당일이 됐어요. 이상하게 신부 측에 하객이 없는 겁니다. 아빠, 오빠, 새언니, 조카 4명만 왔거든요. 이상하지만 하객이 없다는 일로 문제 삼을 수는 또 없는 거니까 넘어갔어요. 이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된 건데 4개월 만에 끝납니다. 사건이 벌어지면서 최 씨는 결혼하고 나서 이상은에게 서초동에다 카페를 하나 내줬어요. 여기서 또 이상한 건 카페에 손님이 많습니다. 잘 돼요. 장사가 잘 되는데 이상은은 매출이 전혀 안 나온다면서
집에 안 들어와요. 가게에서 숙식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너무 집에 안 들어오니까 최 씨가 이상은이 일한다는 피아노 학원을 찾아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상은이 처음 보는 남자와 팔짱 끼고 나오는 걸 목격했어요. 최 씨가 화가 났죠. 이 남자 누구냐고 따졌거든요. 그러자 이상은이 자기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를 먼저 해야 되니까 남자들끼리 먼저 대화를 해봤어요. 이 남자는 이상은보다 11살이 어립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거예요. 이상은도 예전에 자기에게 결혼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최 씨의 존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은은 그런데 최 씨를 남편이 아니라 룸메이트 같은 사이라고 소개했었대요. 이걸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남자는 이상은의 말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 최 씨가 원래는 트랜스젠더라 생물학적으로 여자니까 자기와는 전혀 이성관계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부모님 만나고 결혼 허락도 다 받은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최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을 물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까지는 필요 없죠. 대신 사실혼 파기 증명서를 작성해요. 공증을 섰고 귀책 사유가 있는 이상은이 최 씨에게 위자료로 7천만 원을 주는 데까지 합의합니다. 하지만 이상은이 당장 7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월에 걸쳐 70만 원씩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사실 이상은은 이혼한 예전 남편에게서도 위자료를 보내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빚이 생긴 거예요. 7천이 더. 그러자 감당할 수 없는 이상은은 청부업자를 고용하게 됐던 거고요. 모든 계획은 이상은의 주도로 다 시작됐던 겁니다. 이게 범인으로 검거된 이 씨와 최 씨의 문자 내용이거든요. 이 시나리오 자체를 이상은이 다 써줬어요. 범인들에게. 최 씨는 원래 영화 감독이 되려고 응모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작사 관계자인 척 접근하라고까지 시켜준 거예요. 이 씨는 하라는 대로 문자를 보냈죠. 큰 규모의 제작비가 들어간 공연이 계획 중인데 이걸 최 씨에게 맡아달라고 합니다. 최 씨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하겠다면서 미팅 날짜가 잡혀요. 이 장소가 바로 범인들이 미리 빌려둔 신림동의 카페였던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만날 때 찍힌 CCTV예요. 최 씨를 만나서 이야기가 잘 됐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씨가 차로 유인하는데 이때 공범으로 숨어있던 정 씨와 유 씨가 나타나 최 씨를 납치하면서 안동으로 가게 됐던 거죠. 하지만 중간에 화장실이 급해진 범인들이 용인 휴게소에 잠깐 들렸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붙잡히면서 사건이 해결됐던 겁니다. 그럼 이제 재판이죠. 이 사진은 현장 검증이고요. 법원은 최 씨를 납치한 주범인 이 씨에게 징역 25년, 정 씨와 유 씨에게는 13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은도 10년을 받아요. 이 사람이 사건의 모든 시작이었고 범행을 지시한 거지만 범행 행위에 가담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형이 적게 나왔던 것 같은데 꼴에 억울했는지 항소했거든요. 하지만 드물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13년을 받았어요. 사건이 이렇게 끝났는데 이상은은 거짓말이 습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사건 전부터 항상 거짓말로 꼭 범행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에 자기를 거짓말로 포장해왔던 겁니다. 연극성 인격 장애가 보이죠. 곽재은 유괴살인 사건의 범인이 홍순영이거든요. 이 사람도 우연히 어떤 대학생의 학생증을 주우면서 주변에 가짜 대학생 연기를 해왔어요. 비슷한 증상 같습니다. 이미 이상은은 관련 전과도 있어요. 학력 위조와 피아노 레슨 사기로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한 겁니다. 자격도 없어요. 누굴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피아노 학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576만 원을 받아왔다는 거죠. 1년 동안 600만 원도 못 벌었어요. 그거 보면은 그렇게 실력도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자기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각서를 썼거든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 카페에 학력 위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블랙리스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 우리 이상은 씨는 이 피아노의 학원 주소를 도용해서 웨딩 축가 업체 사장으로 가짜 명함도 만들어요. 이것도 뭐 들킨 적이 있어요. 피해자인 최 씨와 결혼했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던 시기에 11살의 연하인 남자친구를 만나다 임신도 했습니다.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뭐 카페에서 숙식하겠다.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임신 때문에. 중절 수술을 받았던 거죠, 이 기간에. 이걸 핑계로 최 씨의 엄마에게는 또 남편이 괴롭혀서 유산됐으니 위로금을 달라고 합니다. 최 씨의 엄마는 미안하니까 또 한약까지 지어 먹이라면서 돈을 보내줬고요. 이상은은 최 씨와 결혼하면서도 11명 이상의 남자들을 만나왔어요. 그리고 몸에 이 사람이 멍이 들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도 알고 보니까 아휴, 가학적인 성행위로 생긴 상처들이었다 그래요.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상은이 평소에 자기 목표를 적어놓던 공책이에요. 내용이 자기는 월 수입 1,000만 원 이상의 대한민국 최고인 피아니스트고 항상 연주가 매진되는 미모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적었어요. 내용이 유치하죠. 우리나라 최고의 피아니스트면 월 수입이 1,000만 원밖에 될 리가 없습니다. 이건 피아노 업계에 대한 이해가 체르니 백치다 그만둔 저보다도 없는 거예요. 뭐 어쨌든 목표라는 건 좋은 거죠, 생기면. 그러면 그렇게 되려는 과정이라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상은의 공책을 보면 과정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오로지 최종 목표, 되고 싶은 거, 희망사항만 써놨다는 겁니다. 막연히 되고 싶지만 뭐 노력한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사람은 노력과 계획 없이 결과만 얻으려고 하면요, 언젠가 누구를 속여야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사건이었어요. 맞는 거 좋아한다고 하는데 좀 맞아서라도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이번 이야기는 노력 없이 원하는 것에 집착했던 이상은의 용인휴게소 납치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